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의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명품백을 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아들, 딸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고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평생 검소하게 살던 제가 명품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 봄 동네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사는 적적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죠. 손톱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 네. 라이터를 건네주며 자세히 보니 그 여자의 눈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담배를 피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조심스러워 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내가 없는 집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세요? 그렇게 미영 씨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을 소개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이야기였죠.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어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옛날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딸도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미영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엔 거의 매일 공원에서 만났죠. 그녀는 항상 새로운 고민거리를 가져왔어요. 아이가 아프다, 집세가 밀렸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연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용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 점점 금액이 커져갔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몰라요.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느 날 미영 씨가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해 보였고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명품백 하나만 사주고 싶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요. 명품백이라니.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100만 원. 제 연금의 한 달치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영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았기에 마음을 굳혔죠. 알겠어요. 아이 생일 선물이라면야. 미영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표정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건, 특히 젊은 여자가 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기뻤어요. 다음 날 미영 씨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가보지 않았던 명품 매장이었어요. 번쩍번쩍한 조명과 화려한 가방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낯설었죠. 이걸로 주세요. 미영 씨가 가리킨 가방은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가격표를 보니 정말 12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 낡은 옷차림을 힐끗 보는 눈빛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죠. 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가 제 팔을 꽉 안았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 씨는 계속 제 팔을 끼고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때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동안 미영 씨에게 준 돈과 이번 가방값으로 몇 달치 생활비가 날아간 셈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영 씨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원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보험도 없고 정말 막막해요. 이번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결국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내와 함께 모았던 노후 자금이었지만 생명 앞에서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는데 은행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어르신, 정말 해지하시는 거예요?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결국 400만 원 정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 대출로 메우기로 했죠. 이자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영 씨에게 돈을 건네주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 손을 잡더니 이번엔 볼에 뽀뽀까지 해줬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어요. 72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드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자까지 내야 하니 허리가 휘었죠. 그래도 미영 씨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비싼 가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너무 초라한 가방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번엔 2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저와 함께 나가려고 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또 다른 카드로 대출을 받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카드 대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연금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그때부터 아들, 딸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해했어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드시는 게 없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별로 배가 안 고프더라.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생활비를 아껴서 이자를 내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둘째 딸이 더 예민했어요. 제가 평소보다 말이 없고 기운이 없는 걸 알아챘죠.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자는 점점 늘어가는데 미영 씨는 계속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이번엔 차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차가 있어야 아이 병원도 다니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대요. 이자는 좀 있지만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그때는 그게 사채업자인 줄 몰랐어요. 급한 마음에 따라갔던 게 화근이었죠. 허름한 사무실에 들어가니 험상궂은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보증을 서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뒤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어요.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10%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미영 씨는 그 돈으로 중고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죠.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일주일 후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자 50만 원을 내야 한다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약속은 지켜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미영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평소 만나던 공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채업자들은 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자는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들켜버렸어요. 집 앞에서 사채업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마침 찾아온 큰아들이 목격한 거였죠.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를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다. 큰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바보 같은 늙은이, 여자에게 노란한 한심한 할아버지. 둘째 딸까지 집에 왔을 때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은 아내한테 미안했죠.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날려버렸으니까요.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된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하지만 미영 씨의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어요. 공원에서도 한 달째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말했던 집 주소로 가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72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가족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았고 사채업자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원금 50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총 800만 원을 갚아야 했어요. 큰아들과 딸이 돈을 모아서 정리해줬죠. 하지만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의 신뢰도 잃었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명품백 사는 할아버지라는 소문이 젊은 여자한테 당한 바보 할아버지라는 소문으로 바뀌었어요. 참, 아버지도 남자네요. 동네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었어요. 몇 달 후 우연히 미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내 번화가에서였는데 다른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도 70대로 보이는 분이었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미영 씨는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니 그 할아버지도 명품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되네요. 큰아들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신 안 그럴게. 진심이었어요. 뼈저리게 후회했거든요. 그 후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공원에도 나가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또다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생각이 나요. 미영 씨가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 제 손을 잡던 부드러운 손길, 귓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잠시라도 사라졌었거든요. 물론 바보 같은 짓이었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고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제 마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연금 9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끔 백화점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미영 씨와 함께 들어갔던 그 화려한 매장, 차가운 직원들의 시선, 12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며 느꼈던 현기증.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수하게 만들었던 미영 씨의 환한 미소. 어쩌면 저는 가방을 산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싸고 무의미한 위로였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요즘은 큰아들이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딸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해요. 그 일 이후로 오히려 가족들이 더 신경을 써주죠.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해서인 것 같아요. 아버지,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요양원도 좋은 곳이 있고 실버타운도 알아볼게요. 큰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달래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죠.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외롭긴 마찬가지지만 서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을 잃었다거나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거나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 착한 척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 공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남는 건 적적한 뿐이에요. 그런 외로움이 저를 미영 씨한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보이고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니까 모든 게 좋아 보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들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네 공원에 왜 그런 여자가 나타났을까? 왜 하필 저한테 다가왔을까? 아마 미영 씨는 저를 미리 관찰했을 거예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오는 사람. 외로워 보이고 순해 보이는 사람. 그런 표적을 찾아서 접근했던 거겠죠. 그래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도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거였죠. 제가 힘들 때 달려온 건 결국 큰아들과 딸이었거든요. 미영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지만 가족들은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줬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뭐든지 저희랑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큰아들이 당부했을 때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준 셈이었죠. 솔직하게 외롭다고 말했더라면 다른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혼자 끙끙 앓다가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큰아들 집에 갑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에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둘째 딸도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같이 식사도 해요. 아빠,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당하실 줄 몰랐거든요. 딸이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야. 아니에요. 저희도 아빠를 너무 혼자 두었나 봐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셈이죠. 동네에서도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수군거림이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잊어가더라고요.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기면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인간 심리인가 봐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훈을 얻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자세히 들려줘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징조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친절하거나 돈을 자꾸 달라고 하거나 특히 급하다고 하면서 압박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을 보면 이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미영 씨가 처음 제게 다가왔을 때의 그 순간. 담배를 피우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던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싸게 산 교훈이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 뉴스가 나오면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해요.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중얼거리게 돼요.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고 살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고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건전한 우정을 나누고 혼자 있을 때는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연금 9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요. 명품 가방 같은 건 제게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런 걸로 누군가의 관심을 사려고 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진짜 관심은 그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의 사랑도 친구들의 우정도 진심으로 대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미영 씨는 제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걸 진짜 관심이라고 착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경계심을 갖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전문기관이 있잖아요. 개인이 나서서 도와줄 일은 아니죠. 특히 저처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선한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요즘 큰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버지, 후회되세요? 후회야 당연히 되지. 하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 뭘 배우셨는데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큰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도 아버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더 악질이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폭력을 쓰거나 협박이 더 심했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아들, 딸들이 빨리 개입해서 선에서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은 통장이랑 카드를 큰아들이 관리해요. 제가 요청한 거예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아버지, 용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하지만 웬만한 건 연금으로 충분해. 실제로도 그래요. 명품 가방 살 돈으로 몇 달은 좋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 외로우니까 누군가 다가오면 쉽게 넘어가게 되거든. 김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전화 사기였는데 손자가 사고를 냈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나 뭐라나. 그때는 정말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손자 목소리랑 비슷하게 흉내를 내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위안도 받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해요. 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괴롭히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경계심도 있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서 잘 안 당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쉬운 표적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도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도 가끔 그런 교육을 하긴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나 했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져요.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더욱 그래요.
외로움, 동정심, 그리움, 그런 감정들이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미영 씨가 처음에 눈물을 보였을 때 제 마음도 같이 아팠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자식들과 멀어진 서운함, 혼자 사는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겹치면서 판단을 흐렸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한테 먼저 상의했을 테니까요. 아내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그 여자 뭔가 이상한데? 너무 조심해. 분명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결정하다 보니 감정에만 휘둘렸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큰아들이나 딸한테 상의해요. 작은 일이라도요. 혼자 결정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그런 것까지 상의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나 혼자 판단하면 또 실수할까봐. 가족들도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신중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주거든요.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제 자신을 믿기가 어려워졌어요. 72살까지 살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살면 안 돼.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 박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다가 최근에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계속 혼자 살아도 될까? 혹시 또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경계심도 생겼고 가족들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가끔 미영 씨 생각이 나면 그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물론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게 더 아파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은 했지만 여전히 걱정해주고 챙겨주거든요.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딸이 위로해 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말이에요. 복지관에서 가끔 신입 어르신들이 오시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너무 친절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맙다고 하세요.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예방주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일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연금 90만 원으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충분해요. 가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사서 읽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그냥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명품 가방 같은 건 애초에 제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진짜 명품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꼭 상의하세요. 연금 9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요. 감사합니다.